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합니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 이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 아래 달려온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상당한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1년, 비전과 목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분야별 성과와 미진한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 오늘 화요일은 1타 시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문화 행사 이외에는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다는 점인데요. 지난 2일에 기자들을 야외에서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였었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부드러운 자리였는데 자료를 쫙 주고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조금씩 나눠서 자리 한번 하겠다. 취임 초에 김치찌개 끓여주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발언인데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 너무 많이 끓인 맛도 없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화자찬은 안 된다. 이런 얘기에는 국민 여러분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취임 1주년인데 기자회견이 없다. 그리고 1년의 성과와 변화를 담은 영상과 소책자는 배포가 됐습니다. 글쎄요, 도어 스태핑도 중단이 됐었고, 물론 카메라 앞에 서서 대통령이 기자들과 꼭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다만 신년 기자회견도 안 했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지금으로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소통을 강조하고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떻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간에 시도를 했다는 거는 그래도 좋게 점수를 줬던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중단됐고 그러면 통상 기존 과거 대통령들이 했던 이제 이 소통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주로 이제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제 시점들이 있죠. 그럼 취임 1주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다 지나쳐 버리면 처음에는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늘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과거 정부보다 이 소통이 취약한 네. 그런 것으로 지금 결과지어졌기 때문에 예. 매우 안타깝고요. 그런데 아마 취임 1주년에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국민 소통을 하기에는 아마 어떤 소재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뚜렷치 않기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네. 뭔가 취임 1주년이면 자야자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 각종 국정운영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성과에 대해서 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조금 예.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기자들의 질문 중에는 국민들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거, 네. 또 잘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답변이 궁한 상황이거든요. 불편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좀 궁하다. 궁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진보 보수 성향을 떠나서 그래도 대통령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 잣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국민들이 당황한 1년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퇴행은 아주 거침없이 했고, 그 다음에 모든 분야를 한번 제가 이렇게 열거를 해봤더니 외교, 안보, 안전, 이태원 참사의 네. 경우죠. 그 다음에 노동, 교육 이런 것이 대통령 발로 섣부르게 됐다가 다시 또 이것을 번복하고 혹은 또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이 계속 거듭됐거든요. 그다음에 민생 대책이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복지 분야 그렇죠. 공정이 무너졌다고 하죠. 민주주의 퇴행됐다고 하죠. 심지어는 한일 관계라든가 역사에 대한 해석도 그냥 대통령이 해버리고 그러면
이 국정운영 시스템에서 이것을 걸러내고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기준으로 역사까지도 재단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도 또 퇴행을 네. 해버린 거죠. 지나치게 집권 여당에 개입을 하고 뭐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는 과정 보면 참 기도 안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퇴행은 거침없이 했고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무능한데. 근데 거침이 없거든요. 네. 무능한데 속도전을 하고 거침이 없으니 이건 오만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당황한 1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1년. 각 분야별 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평가가 가능할지 관련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의뢰한 것입니다. 세부 분야별 국정 운영의 긍정평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어느 분야를 제일 어떤 비중으로 놓겠느냐 물었었는데요. 국방 외교가 가장 잘한 부분 39.8, 그다음이 과학기술, 보건복지, 문화, 경제가 32로 가장 낮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의 수치에서 어떤 것이 그나마 나으느냐라는 그런 느낌인데 긍정평가율이 뭐 40%가 채 안 되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겠죠. 어떤 분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으신지 수석회 어떻게 보십니까? 저 수치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 이제 특이한 것이 이제 국방 외교인데요. 예. 보통은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특히 국방 안보 분야에 대한 정권 초기에 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항목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과학기술이나 네. 뭐 1, 2% 차이인데 저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특이한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 취임 초에는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게 거듭되면서 남북관계 리스크라든가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뭐 굉장히 이제 북한과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전쟁 일보 직전 네. 상황까지 가는 그런 국민적 불안이 얹어지면서 이게 정권 초기에 외교안보에 대한 높은 지지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것들이 통상 보수 정권의 추이였는데 네. 이건 집권 초부터 국방 외교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네. 저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그것은 아마 거듭되는 외교안보 쪽의 이제 실책 이것이 초기부터 국민적 불안감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 전 수석께서는 그럼 분야별로는 그래도 어떤 분야가 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니면 어떤 분야가 좀 상대적으로 최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겠어요? 우선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감별하기가 어려운 조사잖아요. 예. 1등이 국방 외교인데 예. 두 번째하고 1% 차이밖에 네. 안 나고 세 번째하고 3% 차이밖에 안 나고 네. 이러니까 결국은 대동소이하거든요.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고 점수를 안 준 거죠. 예, 최 전 수석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긍정 평가를 할 만한 분야가 없었다 이렇게 없고요. 보시는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네. 분야별 어떤 평가보다 예. 국정운영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이제 52시간 노동 문제부터 네. 그다음에 교육정책 취약 연령을 낮추는 문제 뭐 이런 등등등의 문제가 대통령께서 빨리 검토하라 그러고 하자 그래 놓고 예.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니까 이것을 또 마치 없었던 일처럼 해당 장관이 해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추진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기준이 되면 근데 역사까지도 대통령이 기준이 네. 돼서 재단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운영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대통령 1인의 생각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데 이 생각이 아무런 필터링이나 예. 여과 조정 장치 없이 그대로 속대전으로 가버리니까 이 매우 걱정스럽고 불안한 것이죠. 예.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평가 점수가 상당히 낮은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정도의 점수를 주셨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는 상당히 좀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 특히 이제 대북 관계나 이런 부분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비교하세요? 이제
소위 이제 취임 초는 1년 이내는 점수가 높게 돼 있습니다. 네네. 매우 이제 이례적이었던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요. 그때 이제 광우병 광우병. 문제로 네. 그야말로 이제 국민들 걱정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취임 초에 30% 미만으로 갔었거든요. 네, 1년 차에 한 20%대였죠, 지지율이. 그런데 1년 후에 이걸 회복을 했습니다. 네네. 50%까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매우 이게 특이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기 어려운 이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이 선례가 지금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대통령이 움직이는 리스크가 돼버린 이런 것을 반영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밀어붙이고 네. 국정운영 시스템은 작동을 안 하고 이래 되니까 대통령이 리스크가 돼버린 거죠. 예.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1년 여야의 정치권 평가는 어떨까? 일단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 긍정적인 평가 칭찬했고요.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불균형, 불통, 불안 등 산불로 인한 국민 불안 시대였다. 이런 이야기 크게 엇갈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자, 이 내용은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주요 사건 일지를 좀 저희가 봤습니다. 주요 사건에 따라서 지지율 어떻게 요동쳤는지. 일단 22년 작년 6월 첫 주에는 제8회 지방선거가 있던 주였습니다. 긍정평가가 34% 정도였고요. 8월 1주가 바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고 본인이 사퇴하겠다 밝힌 시점,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전 수석 말씀하셨던 만 5세 취향 연령 하향 관련된 섣부른 논란이 있었던 시기. 당시에 부정평가가 66%나 됐습니다. 23년 3월 첫 주에는 정순신 국가수산본부장 임명 관련해서 아들의 학폭 논란 등 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등으로 긍정평가가 36% 정도였고 부정이 한 55 정도였네요, 당시. 4월 2주에는 대통령실 도청 논란에서 다시 부정평가가 65%까지 치솟았습니다. 미 정부기관이 대통령실을 도청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언론 통해서 흘러나왔던 그런 내용들인데, 자, 이런 일련의 일각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 윤 대통령이 어떨 때쯤 지지를 상대적으로 더 받고 국민들이 어떨 때 좀 분노하시는지, 대통령이 이런 수치를 보면서 뭘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1인의 판단과 생각에 의존하는 거는 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도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필터링하고 특히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정책의 깊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국민적 수용성이라든가 정책 전개 과정에서의 이제 저항 요인 또 수용 요인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고 내놓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오류가 생기고 또 국민적 수용력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빈번한데 전혀 그런 정책 전략적 고려 없이 국정운영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대통령한테 아무 말도 못 하고 예. 이러니까 어설픈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린 이게 네.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예. 이 점을 주목해서 본다면 진정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대통령 스스로가 빨리 구축을 하고 네. 그래야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줄일 수가 있다. 대통령이 짐이 곧 국가라는 이런 네. 이 생각이나 혹은 또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은 매우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국정운영 시스템 이것을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고 해라. 네.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대통령한테도 진언도 하고 또 문제 제기도 하고 고려도 하게끔 하고 네. 이런 게 가능해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져. 예. 그렇다면 민심은 어떨까? 많은 민심이 정치에 지금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모두 지지율이 뭐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고, 정치 부문 챗 GPT 전수 분석 결과입니다. 댓글 기반으로 보수냐 중도냐 진보층이냐
과연 어떤 의견을 주로 주셨고 어떤 정도의 민심을 보여주셨는지 일단 보수층은요 댓글 기반으로 전수 분석을 했을 때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 모두 마음에 안 든다. 중도층은 일부 정책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내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에게 표를 주고 싶지가 않다. 진보층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당권 주자를 대놓고 배제하며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 출처는 세계일보 정치 플랫폼 옥소폴리티스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국민 분열이 심화됐다는 것이 뭐 어떤 저 댓글에 드러난 그런 민심을 통해서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이 현상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는 거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굉장히 특이한 거죠. 보수 중도 진보 할 것 없이 네. 보수나 중도층은 여야 모두에게 표를 예. 주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게 보수 중도 진보 할 것 없이 일단 대통령 잘 못하고 있다. 네. 이게 전제되고 여야 모두에게 표를 주고 싶지 않다는 중도와 보수층의 답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내년 총선이 이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 이 정권에 대한 견제 투표, 심판 투표, 평가 투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네. 예고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선을 앞두고 저런 이제 지표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반등에 집권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게 훨씬 우려스러운 거죠. 네. 매우 저것도 특이한 분석 결과입니다. 네. 댓글을 통해서 이제 가감없이 마음들을 표현하시는데 저런 마음이시군요, 국민들의. 자, 이번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어제 결론이 원래 났어야 되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왜일까? 일단은 입증 자료고 불충분에 연기했다. 자진 사퇴를 기회 주려 하냐는 보도가 많던데 그런 질문은 한 번도 없었다. 김기훈 국민의힘 윤리위원 이야기고요. 자, 어제 김재원 최고는 어떤 얘기했을까요? 자진 사퇴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오늘은 입장이었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 입장이었다면 윤리위에 오기 전에 의사를 밝혔을 것이다. 자, 오늘은 고민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좀 버티기에 들어갔던 모양새인데 한 분은 아직 입장이 없고 한 분은 고민하고 있다까지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자진 사퇴로 사실 당도 좀 부담을 덜고 좀 좋게 이 사태를 좀 조기에 매듭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당 안팎의 시선인 것 같은데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은 최대한 호응을 하지 않고 버텨서 결정이 미뤄졌다. 뭐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윤리위에서 자진 사퇴를 권하거나 네네. 뭐 이럴 수는 없죠. 그렇죠. 윤리위는 올라온 사안에 대한 이제 징계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진 사퇴 권고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있었다면 이제 다른 단위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설득이 들어갔겠죠. 설득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연기된 거는 뭔가 정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징계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윤리위에서도.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예.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진복 정무수석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러나 뭐 사실이 아니고 뭐 과장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런 것이 문제가 돼서 올라왔는데 태영호 최고가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징계하기 참 어려운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아이고 난 사실대로 얘기한 거라고 네. 만약에 해버리면 최고의 아주 곤란한 지경에 그러네요. 가니까 제가 예. 보기엔 연기된 것도 그렇고 태영호 최고가 고심 중이라는 이 멘트가 나온 것도 그렇고 무언가 정무적인 작업들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윤리 업무는 아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원권 정지 뭐 1년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를 예상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예단하기 참 어렵죠. 네네. 당원권 정지 1년이면은 정말 그건 아예 이제 출마 기회가 봉쇄되는 거고요. 예, 예. 민주당도 과거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그런 경우가 네.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6개월인가로 감해줬죠. 네. 그래서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결국 공천을 못 받았는데 아마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에 다음에 출마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네. 정치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김재현 네, 최고 같은 네. 경우. 왜냐하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중도층을 어느 정당이 아우르느냐.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느냐의 예. 그런 것이 분수령이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총선 출마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김재원 의원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당이 부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요. 예. 태영호 최고는 하여튼 사건의 등장인물이 이준복 정무수석이 그렇죠. 있고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무 개입 논란이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쉽게 징계를 결정하고 이러기 어려우니까 네. 정치적인 작업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지도부가 바라는 최선은 일단 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라고 보신다면 그렇다면 또 뭔가를 물밑에서 약속하거나 이래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네. 사실은 최고위원 자진 사퇴는 징계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징계의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예, 당원권 정지나 이런 것들이 6개월이냐 1년이냐. 네, 총선 또 출마 여부 경진권 직결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총선 출마 여부로 직결이 되고 있고 네, 해당 이 최고위원들은 역시 이 문제가 제일 큰 이 걱정거리고 정치 생명 이어가느냐 마느냐니까요. 특히 현역 의원인 그쵸. 태영호 의원은 예. 더더군다나 강남이 지역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활을 거는 건데 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설득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최고위원 사퇴하는 거하고 징계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죠. 네, 그래서 최고위원 사퇴하고 징계를 안 한다 그러면은요. 예, 이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 문제가 총선까지 가게 되는 거고. 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부담일 거예요. 자진 사퇴한다면 징계 수위가 조금 내려가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그럴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자진 사퇴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민주당도 역시 시끄러운데 내년 총선 공천 룰을 일찌감치 확정을 했는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일단 공천 룰, 학교폭력,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 및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10% 점수를 깎는다라는 룰이 확정이 됐고요. 자, 청년 정치인에 대한 우대입니다.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지지도에서 앞서면 단수 공천, 원래는 20%였는데 10%포인트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지역 3선 초과연임 제한이나 평가하위 20% 의원 공천 배제는 무산이 됐습니다. 뭐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다, 또 재판 중인 현역 의원들 출마 가능하다, 또 이렇게 되면 기득권 의원들 지키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총선 공천은 사실 숨겨진 1인치가 있거든요. 네, 또 세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예. 공천 방식이나 이 공천 지형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데요. 네. 세칙은 이제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공천 특별 당규라고 하는 거는 큰 가르마 정도를 탄 것이다. 네. 그래서 세칙이 숨겨 있는 1인치다. 그래서 이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네요. 그러지만 예. 개혁도 디테일에 있는 거고요. 네. 개혁 공천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큰 가르마를 탄 특별 당규이긴 하지만 그 점수를 좀 주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어요. 네, 위에 이제 파렴치범이나 민생범죄 같은 경우는 예, 10% 감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그냥 범죄가 아니고 그냥 뭐 배제해야죠. 선거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제목을 파렴치 및 민생범죄라고 해놓고 통과하면 10% 감산이다는 거는 이런 거는 안 하니만도 못한 뭐 10% 거고요. 깎여도 뭐 점수가 높으면 그럼 공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 감산이라는 게 주로
주로 그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현역 의원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저 감산 자체가 큰 데미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를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 후보가 당내 경쟁 2위 후보보다 10% 앞설 경우에 단수 공천한다는데 네. 그냥 저거는 10% 앞서기가 어렵거든요. 예. 청년 후보가 예를 들어서 현역보다 10% 앞선다거나 예. 뭐 이런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 의원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뭐 이렇게 항변하던데요. 그런 경우는 저는 뭐 찾아보기 어려운 네네. 경우입니다. 예.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그래서 많이 나와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굳이 저런 걸 하려면 20%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고 네. 그 전략 공천마다 이제 기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청년 후보를 우대하거나 예. 뭐 이렇게 그야말로 전략 기획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될 일을 네네. 저렇게 한다는 것이 좀 저게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아닌가. 예.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예. 한 지역구 3선 이거는 사실 말이 많았던 건데 결국은 저는 또 빠졌어요. 저는 저거 저 삼선 초과 연임 제한 자체가 저거는 저런 것을 하자는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 네.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이제 총선 공천은 모든 것이 충돌하고 그런 아주 가장 예민하고 예. 가장 이제 어려운 과정인데요. 각 당이 총선 공천을 두고 정말 난리가 안 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만큼 예민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매번 공천 파동이라고 합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의 묘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예.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삼성연임 말고 뒤에 하위 평가 20% 공천 배제라는 공천 거는 배제. 저거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2016년 문재인 대표 당시에 당 대표가 공천 안 하고 시스템이 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시스템 공천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건데 네. 그때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는 공천 배제였어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표 이제 막 탈당해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뭐 안철수, 박지원, 김한길 의원들이 예. 탈당해갖고 그러면서 거의 분당 사태에 갔고 문재인 대표도 결국은 당 대표를 물러나시고 김정인 비대위원장 그렇죠. 체제로 가면서 그 시스템 공천을 활용을 못했거든요. 첫 적용된 게 2020년 총선이에요. 네. 3년 전 총선이었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2017년 대선 이기고 당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배제가 아니고 이건 감산을 해서 경선을 시키고 네. 그래서 신인들이 현역을 이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이 탈당도 못하게 하고 가둬놓고 여기서 경쟁하게 하는 방식이다 해서 페널티를 주자였거든요. 그런데 명단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내년 총선인데 그 명단을 공표해야 된다는 조항을 2020년 총선 이후에 개정을 해갖고 비공개로 한 거예요. 슬그머니 바뀌었군요. 제가 이게. 보기에는 예. 그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페널티를 주고 하위 20%는 탈당 못하게 하고 경선을 통해서 신인들이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네. 또 현역도 20% 하위에 해당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경선에서 이기면은 또 공천하고 네. 그러면은 아마 혁신 공천의 큰 모델이 될 텐데 이게 개정이 돼서 비공개로 가니 그러네요. 하위 20% 평가를 해봤자 현역의 경쟁력을 갖고 당내의 경선 경쟁자를 능히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혁신 공천이라든가 예. 국민들이 민주당이 뭔가 공천 과정에서 달라지구나 네. 이런 것을 국민들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돼버린 거죠. 지금. 네. 최전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디테일 읽는 눈이 남다르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민주당이 공천 룰을 굉장히 뭐 국민의힘보다도 발빠르게 확정을 지었는데 뭐 내년 총선에 대한 그런 뭐 절박함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선 예비 주자들한테 준비할 시간도 주고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존재감도 좀 먼저 치고 나가면서 부각하고자 하는 건데 현재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은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연합뉴스, 연합뉴스TV 공동 여론조사 보면 22대 총선 구도, 지지도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바람직한 국회 구성은 야당이 다수당, 정권 견제를 위해,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다수당, 한 2.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상관없음. 저 문제는 상관없음인 것 같아요. 여당, 야당 모두 어디가 좀 압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국민들 여론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선거라면 어느 정당을 뽑느냐? 국민의힘 32.3, 민주당 30.2입니다. 지지정당 없음이 여전히 16.7, 정의당 3.8. 자, 이렇게 되면 진짜 좀 여당, 야당 모두 좀 위기감을 강하게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선 또 디테일을 어떻게 좀 짚어봐야 될까요? 우선은 저 조사가 네. 연합뉴스 조사죠. 예, 저 조사가 조금 뭐 조사마다 이제 튄다 그러는데 네네. 조금 튀는 조사일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은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거냐. 그럼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예. 한 10%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 조사를 이제 다 살펴봤을 때 예, 정당 지지도하고는 상관없이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돼야 된다는 게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그렇죠? 예. 근데 저 차이가 이거는 매우 근소하죠. 네네. 그래서 다른 조사하고 이렇게 보면은 요 추세가 갈 것이다. 네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뒤지는 조사도 있고 네. 또 조금 앞서는 조사도 있는데 그동안은 대체적으로 뒤졌었거든요. 예. 요거하고 네. 정당에 대한 이 국민들의 판단 또 지지도하고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기보다 지금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한테 표를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들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내년 총선이 현 정권에 대한 점수 매기기, 네. 평가 투표냐, 다시 말해서 회교적 투표냐, 2년 만에 아니면은 이후에 조금 잘할 수 있게 힘을 줘야 된다는 전망 투표냐. 예. 그래서 이게 회고적 투표냐, 전망적 투표냐로 가는 요 관건이 예. 여야가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를 가늠짓는 최대의 잣대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평가 투표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게 되는 거고.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정 운영에 힘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예. 이런 이제 전망 투표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네.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지금 부동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역대 선거를 보면요. 총선의 경우에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4월에 치러진 거고 8개월 후에 대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5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인데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뭐 압도적이었죠. 네. 정권 교체 지수 높고. 그래서 그건 심판 투표였고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이 심판 투표였고 회고적 투표였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졌어요. 네. 2016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죠. 지금 국민의당 전신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다수당이 됐어요. 네. 이게 왜 나오냐면 당의 시기에 그 선거를 잘 치러야지 국민들이 점수를 지는데 네. 이게 뭐 공천 파동이 나거나 아니 뭐 진방 논쟁 같은 게 되거나 저 당이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야당을 믿을 수 없게 네. 다수당 만들어주기에는 좀 믿을 수가 없다. 이랬을 때는 전망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 그래서 당의 시기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 요 점이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걸 놓고 여야가 최선을 다하고 여야가 요걸 놓고 대회전을 벌이는 거죠. 예. 전망 투표냐 아니면 회고적 투표로 가느냐. 예. 그러면 이 정권 안 되겠다 예. 싶으면은 회교 투표로 가는 거고. 네. 이거에 어떻게 불을 당기느냐 야당 입장에서는 네. 여당은 이걸 어떻게 막느냐 이런 게임이고요. 그리고 당의 선거 시기에 온갖 난리들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 어떻게 잘 변수가 관리? 있죠. 예. 자기당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책임지겠다 그러고 네. 다수당이 되겠다 그러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예. 아직 한 1년 남았는데 여야 모두 참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